독립출판 오디오북 립술. 할인의 라이프 스토리. 이 오디오북은 8명이 오랜 시절 동안 가슴에 묻어둔 인생 스토리를 목소리로 담은 내용입니다. 특별히 50플러스 중부 캠퍼스에서 이세윤 강사가 진행한 오디오북으로 자서전 쓰기라는 8주 강좌를 듣고 오디오북 공동축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개개인의 짧은 내용이지만 격동기를 거쳤던 베이비 부모, 시니어 세대들의 드라마 같은 옛 이야기가 들어있으며 그 속에는 우리 이웃들의 고향의 향수와 추억과 삶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처럼 8명의 굴곡진 인생 극장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함께 아련한 추억의 긴 여행으로 떠나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다음은 목차 속에 이어 8명의 개성 있는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와 친했던 아이의 꿈, 박경옥. 두 번째, 오늘은 내게 있어 가장 젊은 날, 허선이. 세 번째, 정훈과 군인 아저씨 이하사, 김서정. 네 번째, 험악한 분위기를 180도 바꾸는 마인드와 태도의 힘, 윤인희. 다섯 번째,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오유경. 여섯 번째, 아버지를 추억하며, 김정자. 일곱 번째, 아버지의 화분, 김태연. 여덟 번째, 울타리가 무너진 소중한 나무, 김희간. 감사합니다. 이세윤이었습니다. 소와 친했던 아이의 꿈, 박경옥. 나는 고등학교까지 농촌에서 자랐다. 우리 집은 키우는 동물이 많았다. 소, 돼지, 닭, 염소, 개. 그중 내 어릴 적 가장 애정을 많이 주었던 동물이 소다. 우리 집은 형제가 8명이었지만 초등학교 때 바로 위에 오빠만 있고 다른 형제들은 모두 객지로 나갔다. 그래서 소 풀먹이는 일은 주로 내 몫이 되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소를 몰고 산으로 갔다. 봄, 여름, 가을에 아침 5시에 일어나 풀이 있는 곳에 갔다. 아버지가 소와 낮에 일을 할 예정이면 소를 다시 집으로 몰고 왔다. 그날 일이 없으면 소를 풀밭에 메어둔다. 학교 갔다 와 점심 먹은 후 산에 있는 소에게 가는 것이 내 일이다. 밥값을 하는 것이다. 오후에는 산이 제법 높은 곳으로 간다. 동네 친구들과 오빠들이 같이 모여서 간다. 소가 목이 마르므로 물 있는 곳에 먼저 데려다 주어야 했다. 70년대 시절에 산에는 키 작은 도리나무, 온나무, 갈대가 많았다. 소나무가 있는 산은 드물었다. 소나무가 높게 자란 곳은 풀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방목하기에 좋지 않았다. 바위가 적당히 있는 산이나 잔디가 많은 곳이 소가 배불리 먹기에 좋았다. 풀이 많은 곳에 소를 풀어놓으면 친구들과 콩돌줍기와 비석치기를 하며 놀았다. 그런데 신경을 바짝 세워야 하는 일이 있었다. 소가 들어가면 안 되는 산이 있었다. 주인이 관리하는 밤나무 키우는 산이었다. 눈치 빠르고 꽤 많은 소는 아이들이 조금만 소홀히 하면 밤나무 산에 들어갔다. 가서 풀을 실컷 먹었다. 밤나무 주인은 소가 보이면 끌고 가서 거의 목매달다시피 했다. 그 소를 돌보는 아이는 자신이 나무에 매달린 듯 애가 탔다. 해가 졌는데 아이가 집에 안 오면 결국 부모가 나서서 밤나무 값을 물어주어야 했다. 그래서 소가 밤나무 산으로 가지 않게 잘 감시해야 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우리 집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송아지가 제대로 서지 못했다. 힘이 없어 어미젖을 빨지 못했다. 아버지가 젖병을 만들어 분유를 타서 먹였다. 어미소는 새끼만 돌볼 수 없고 일을 하고 풀을 먹으러 가야 했다. 때문에 내가 송아지 엉덩이를 밀어가며 소 먹이는 친구들을 따라다녔다. 송아지를 3개월 정도 키웠을 때 아버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소장사꾼에게 송아지를 팔았다. 가마니에 넣어서 팔려가는데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때 이별이 뭔지 알게 되었다. 날 때부터 힘이 없어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송아지였는데
결혼 후 남편 따라 외국에서 2번 살았다. 첫 번째는 스페인, 두 번째는 네덜란드다. 스페인은 투우 경기로 유명하다. 1997년 휴가 때 투우장에 갔다. 투우장에는 야생에서 자란 힘센 소가 나온다. 힘이 너무 강해 투우사 혼자는 감당이 안 된다. 투우사와 대결하기 전 말을 탄 마타도르가 소 목덜미에 긴 꼬챙이를 꽂는다. 야생의 힘을 빼는 시간이다. 화가 난 소는 피를 흘리면서 마타도르를 공격했다. 하지만 쓰러뜨리지 못했다. 소 목덜미에서 피가 줄줄 목을 타고 흐르는 것을 보니 끔찍했다. 내 목덜미가 아픈 듯 몸이 부르르 떨렸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소에게 일부러 꼬챙이를 꽂다니. 사람이 즐기자고 소를 그렇게 죽이다니. 그 후로 다시는 투우장에 가지 않았다. 네덜란드에 살 때 유화를 그렸다. 여러 그림을 참고하는데 자연 풍경을 그리는 화가의 그림이 눈에 띄었다. 물가에 젖소가 풀을 뜯고 있는 그림이 좋았다. 따라 그렸다. 그리면서 소의 특징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네덜란드 젖소는 우리나라 소에 비해 몸이 크고 얼룩이 많다. 등에 혹이 크다. 우리 소는 혹이 작았다. 아버지가 밭을 갈거나 쓰레질을 할 때 소 등에 가죽끈을 채워서 소가 끌고 갔다. 우리 소는 아버지 성격을 닮아서 순하고 일을 잘했다. 어릴 적 내가 돌보던 소는 우리 집 가족과 다름없었다.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똥을 치워주고 아침 저녁으로 맛있는 소죽을 끓여주어야 했다. 우리와 먹는 것과 일하는 것이 다를 뿐이었다. 소를 키우면서 내 10대가 지나갔다. 이제 50대 중반이 된 지금 내가 키우는 소는 없다. 다만 소와 관련된 꿈이 있다. 언젠가 세계 여행을 하면 소를 찾아다니면서 관찰하고 사진을 모을 것이다. 정들었던 그 송아지를 생각하며 이중섭의 소와 다른 나만의 소 그림을 그릴 것이다. 오늘은 내게 있어 가장 젊은 날. 허선희. 나는 54세다. 작년 말 53세의 나이에 퇴직했다. 그것이 나의 영원한 퇴직이길 바란다. 나는 오래 일을 해왔다. 이젠 내가 원하는 걸 하며 살고 싶다. 퇴직은 우연히 내게 왔다. 작년 여름 직장 근처로 이사를 왔다. 직장 근처로 이사까지 왔건만 모든 건 운명인 듯 해가 바뀌기 전에 퇴직을 하게 됐다. 여행에 목말라 있던 나는 퇴직하면 여행을 실컷 다녀야지 했다. 하지만 내가 진정 목말랐던 건 여행이 아니었다. 봄이 오기 전부터 서울시 50플러스 센터와 캠퍼스를 휘젓고 다녔다. 실은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던 작년 봄 그림을 배우고 싶었으나 이루지 못했다. 직장을 다니며 배움을 실천하는 건 멀고도 험난했다. 이제 자유인이 된 나는 닥치는 대로 배우러 다닌다. 나도 책 낸다라는 강의를 들었다. 그 결과 평생 소원이던 소소하지만 나에겐 행복이라는 나만의 책을 출간했다. 쉽지는 않았다. 책 편집을 마치고 힘이 든 나는 다음 책은 좀 천천히 내야지 했다. 하지만 웬걸 책을 보자마자 감격에 젖은 난 바로 다음 책 출간 계획에 들어갔다. 시집도 에세이도 소설책도 낼 거다. 난 이제 뭐든 할 수 있다. 일단 먼저 저질러야 한다는 강사님의 말은 정답이었다. 실천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건 아무 쓸모가 없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만 했지 용기를 내지 못하다 드디어 용기를 냈다.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릴 때의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나무가 좋고 바다가 좋은 난 과감하게 그렸다. 그림의 수준이야 따질 수 없지만 난 내 그림이 좋다. 내가 그린 바다를 보면 여행을 떠나온 것 같다. 대학 생활을 가득 채웠던 방송을 다시 배워 감히 마포 FM에서 방송을 하게 됐다. 지금은 연습 단계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 녹음 봉사도 하고 있다. 생각보다 힘들어서 갈 때마다 내가 연습해서 책 한 권을 완성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누리는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베풀어야 함은 당연하다. 인내심을 갖고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책을 만들고 싶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내가 녹음한 책을 듣고 꿈을 꾸고 힘을 얻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런 꿈을 꾼다. 그러나 그건 꿈이 아니다. 그건 곧 이루어질 현실이다. 그뿐인가? 한 수 더 떠 피아노까지 배우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피아노는 부잣집 아이들의 전유물이었다. 난 대신 원치 않고 재미없던 주산을 배웠다. 20대 중반에 피아노에 도전했다. 보름 만에 포기했다. 30여 년이 흐른 지금 다시 시작하며 선생님께 말했다. 그때보다 손가락은 더 굳어있지만 열정은 몇 배 더합니다. 피아노 앞에 앉으니 너무나 설레고 건반 하나를 두드려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니 감격스러웠다. 노래 한 곡을 연습해서 완성하게 된 후엔 녹음해 와서 내가 친 게 맞나 싶어 듣고 또 듣고 했다. 젊은 시절 나에게 열정이라는 게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나는 열정적으로 살고 있다. 지금의 내가 청춘이 아니면 그 누굴 청춘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뭔가 배우러 나서는 발걸음은 가볍게 그지없고 흥분된 마음은 숨쉬기도 벅찰 정도다. 아침에 눈을 뜨면 24시간이라는 하루라는 선물이 내 앞에 놓여 있다. 새벽 배송처럼 싱싱하게. 다시 일을 하게 되면 실컷 잘 놀다 간다며 툴툴 털고 일어나 다시 열심히 일을 할 거다. 그렇듯 느닷없이 세상과 이별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때도 역시 즐겁게 원 없이 배우고 누리다 간다며 웃으며 떠날 거다. 한 가지 더 도전해보고 싶은 뮤지컬 강좌가 곧 시작된다. 새로운 도전이 내 앞에 있다. 난 전율한다. 또 어떤 흥미진진한 세상이 내 앞에 펼쳐질지. 오늘도 난 화이팅이다. 정운과 군인 아저씨 이하사, 김서정.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군인 지역에서 살던 나에겐 특별한 경험이었다. 학교에서 방송반을 했기 때문에 한두 달에 한 번꼴로 정운과 소령 아저씨가 지프를 몰고 학교로 나를 데리러 온다. 그러면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부대로 이동하여 방송을 해주었다. 부대끼리 소문이 나서인지 이곳저곳으로 불려다녔다. 우선 부대에 가면 목소리 좋은 하사관이나 사병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다. 부대 방송실에서 훈련했을 방송 멘트를 녹음하는 것이다. 그 중에 유난히 많이 갔었던 부대가 이하사 아저씨 부대이다. 중학교 때부터 방송을 해주었기 때문에 친숙해졌고 통학을 할 때도 아저씨는 일반인 버스를 타면서 가끔 마주쳤다. 나는 친숙한 목소리로 "아저씨 어디 가세요?" 하며 반갑게 웃음 띤 인사를 했다. 아저씨를 보게 된 건 6년 정도로 가끔씩 잊을만 하면 같은 차를 타거나 방송을 해주면서 만날 수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대학을 간 지 얼마 안 되어 아저씨를 여느 때와 같이 우연히 만났다. 아저씨가 대학을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며 내가 다니는 학교에 놀러 오고 싶어 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허락했다. 아저씨가 정말로 학교로 찾아온 것이다. 너무나 놀라 당황스러웠지만 반갑게 맞아주었다. 둘은 학교 주변을 돌며 시내에서 밥도 먹고 헤어지려 하자 아저씨는 갑자기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었다. 너무나 놀라 당황한 나는 이제까지 어린 나를 지켜보며 애 취급하던 아저씨가 성인이 되었다고 프로포즈하는 게 너무나 어색하게 느껴졌다.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다. 나는 정중하게 거절을 하였다. 꿈이 많은 나에겐 상상이 가질 않았고 좋은 관계에 금이 가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잘생긴 이하사 아저씨가 갑자기 낯설어 보이고 또다시 만남을 갖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 그냥 지인으로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나 아쉬웠다. 그 일 이후 2개월 정도 되었는데 또 한 번 찾아와서 다시 확인을 하는 것이었다. 나의 뜻은 확고했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줄 모르는 터라 아저씨와의 이별을 해야만 했다. 학교 주소로 2통의 편지를 보내왔지만 나는 그의 뜻에 응하지 않았고 군인 아저씨와의 즐거운 추억이 사라짐을 아쉬워해야만 했다. 그 후로 아저씨는 잊혀졌고 결혼하여 아이 2을 데리고 언니네 아이 2과 진부령 알프스 스키장에 가게 되었다. 신나게 눈썰매를 타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갔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높은 곳에서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짜릿함을 맛보았다. 그곳에서 썰매의 속도가 너무 빨라 어떤 남성이 썰매에서 내리는 찰나에 내 썰매가 남성의 가랑 위로 지나가는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민망한 일이 그만 벌어지고 말았다. 언니랑 아이들은 그 광경을 보고 배꼽을 쥐고 웃었지만 나는 너무나 창피해서 썰매를 탈 수가 없었다. 잠시 뒤에서 쉬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이하사 아저씨가 옆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순간 나도 모르게 반가운 나머지 소녀로 돌아가 아저씨! 하며 부르고 있었다. 아저씨 또한 놀란 토끼 얼굴로 어떡해? 하며 반가워했다. 둘은 서로의 안부를 짧게 물었고 아저씨도 가족과 함께 왔다고 했다. 잠깐의 인사로 헤어졌는데 잘생겼던 얼굴은 기름기 빠진 중년의 아저씨로 변해 있었다. 신기한 인연에 지금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 험악한 분위기를 180도 바꾸는 마인드와 태도의 힘, 윤인희. 2008년경 모 주점에서 있었던 일이다. 윤인희는 잘 아는 형님과 함께 막걸리를 한잔하기 위해 주점에 들렀다. 약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40대 초반의 젊은이가 들어와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험악해졌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그를 제지하고자 했으나 소용없었다. 한참을 지켜보고 있던 내가 행동에 나섰다. 그의 의중이 어느 정도 파악되자 그에게 다가가서 화를 달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아 기분이 상한 듯 했다.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나 그렇게 느껴졌다. 약간의 대화를 하다가 노래를 함께 부르자고 제안했다. 처음에 그는 애면하며 화를 내기도 했다. 그래서 바로 옆 테이블에 있던 아까 그 젊은이들에게 노래를 한 곡 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도 그 행패자 때문에 기분이 상해 있던 터라 나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내가 먼저 노래를 불렀다. 평소 즐겨 부르던 흙에 살리라. 조가 삼간 집을 지은 내 고향 정든 땅. 그러자 서서히 분위기가 전환되었다. 결국 그 행패자도 함께 노래 불렀고 그 주점에 있던 10댓 명의 손님들이 모두 노래 부르고 나중에는 춤까지 추었다. 험악한 분위기가 신바람 나는 분위기로 바뀐 것이다. 처음부터 그 행패자를 지켜보고 한심한 세상이라고 한탄하셨던 70대 중반의 어르신 2분께서도 함께 즐거이 춤까지 추셨다.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되니 기분이 좋아지신 것이다. 나보고 잘했다고 대단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막걸리를 들고 내 자리까지 와서 막무가내로 따라주기까지 하셨다. 그분들은 50년 동안 함께 술 먹으며 다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고 하셨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즐거워했고 그런 분위기가 약 1시간 정도 흘렀다. 나는 약속이 있어 그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자 아까 그 젊은이들이 건널목까지 배웅 나왔고 다음에 꼭 만나자며 무척 아쉬워해 주었다. 무조건 잘못하는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다. 그가 왜 그러는지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통상 사람들은 험악한 분위기가 되면 그것을 피하거나 그 원인 제공자를 비난한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그 결과만을 갖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 또한 피해를 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을 둔다. 자신 안의 에고에 머물러 있고 더 큰 자아, 더 큰 세상을 보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의 힘과 생각의 힘이 확장되지 않고 오히려 편향되고 협소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나이 들어 평생을 살아가니 많은 사람들이 주위 분들과 혹은 세대 간 소통이 안 되어 힘들어한다.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자살까지 하기도 한다. 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 아닌가. 자신을 낮추고 주위를 보살피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윤인이는 남다른 관점이 있는 듯하다. 개인의 편안함보다는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위하는 그분들이 흐뭇해지도록 하는 기질적인 면이 있다. 우리와 같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윤인희는 늘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던 것 같다. 어렸을 때의 일이다.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화목한 가정이라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그 당시 고추 재배를 많이 하였다. 추수철에는 낮에 고추를 따고 밤에 그 고추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한다. 밤늦게까지 해야 하니 지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늘 즐거운 분위기를 만든다. 부친께서 노래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전축을 틀어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게 한다. 그 곡을 따라 우리들은 함께 부르곤 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어렸을 때에 참 행복하였다는 기억이 난다. 나이 50대 후반이지만 윤인이에게는 꿈과 포부가 있다. 유한 김벌리, 이랜드 같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나이를 거꾸로 먹었기 때문이다. 통상의 패러다임과는 다르게 삶 속에서 일터에서 마인드와 태도를 단련하였다. 벼도 익으면 숙이듯이 몸은 낮추고 반대로 마음의 크기와 생각의 크기는 눕히고 확장하는 노력을 하였다. 그렇게 오랜 기간 하다 보니 자연스레 몸에 배었고 습관이 되었다. 어느 회사든 간에 조직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은 있다. 또한 각종 고질적인 난제들로 힘들어한다. 일은 열심히 하지만 생산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한국인이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회사들의 조직 문화를 윤인이는 간절히 바꾸고 싶다. 신뢰가 바탕이 된 경영을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임직원들이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신바람 나서 창조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이런 역량에 대해 회사의 인사 담당자들이나 CEO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전에 철학 수업을 들었을 때 모르는 것은 꿈꿀 수도 없다고 말한 칼 융이 생각난다. 역시 그러한가 보다. 신바람 나서 창조적으로 일했던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아무리 그런 분위기를 얘기한들 이해될 리가 만무였다. 최근 몇 년째 깊은 소통과 큰 소통이 가능한 분을 찾아다니는 이유이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오늘도 이른 새벽 노트북을 열고 하루를 시작한다. 이런 습관을 갖게 된 것은 그녀가 유방암을 경험하고 나름대로 수면 부족을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 것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강박이 생긴 지도 오래전부터이다. 어찌 보면 그녀의 유방암 원인은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었고 거기에 그 스트레스를 알코올로 해결하려 했으니 그녀의 몸은 암에 걸리기 최적의 상태였을 것이다.
그녀는 가슴에 통증을 느끼면서 이른 아침 눈을 떴다. 순간 유방암은 아프지 않다던데 하면서도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평소 같으면 흘려보냈을 텐데 그날만큼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의사인 딸에게 전화를 걸어 유방과 진료 예약을 부탁했다. 초음파 진단에서 유방암이란 소리를 듣게 된 그녀와 딸에겐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었다. 그렇게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시작되었고 그녀는 그 치료 과정 중에도 강의를 진행했다. 어쩌면 살아있는 이유를 강의를 통해서 느끼려고 했을 것이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을 했다. 그녀의 최선을 다하는 성격은 지점에서 늘 최고를 기록했었다. 그 시절 은행 창구에서는 카드와 적금을 권유하라는 목표가 정해지고 또 평가하고 창구 서비스질을 높인다는 명목 아래 직원들이 힘들다는 소리를 입버릇처럼 했던 시절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은행을 다녔고 육아 문제로 퇴직한 후 아무개 사모님으로 아무개 엄마로 만족하며 살던 시절도 있었다. 어쩌면 만족이 아니라 너무 바쁘게 살아서 그녀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녀는 잊고 살았던 자신을 찾고 싶어졌다. 40살이 넘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다. 대학원에서 마약학을 전공하게 되면서 중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후 약방문이 아닌 예방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은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초중 고등학교 등 사업체에서도 강의를 한다. 하지만 이유 없는 외로움은 늘 그녀를 괴롭힌다. 좋은 음악과 영화는 그녀에게 잠깐의 위로는 주었지만 여전히 외롭다. 그런 그녀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테니스장에서 살고 기타와 색소폰을 배우며 외로움을 잊으려 한다. 아니, 이유 없는 슬픔을 참아낸다. 가끔은 좋은 친구들과 자연을 찾아다니고 뜨거운 여름을 화끈하게 살고 싶어 더운 나라로 여행도 한다. 그 외로움의 본질은 무엇일까?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인가? 그녀의 눈은 언제나 슬프다. 겉으로는 향기가 날지 모르지만 내면은 한숨 덩어리이다. 정말 견디기 힘들 땐 교회에 나가 울기도 한다. 사실 그녀 자신도 이 아픔에 대해 정확히 모른다. 그렇게 슬픔을 가지고 태어난 것일까? 60이 다 된 나이인데도 외로움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태어난 게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녀에겐 남편과 딸 둘하고 아들이 1명 있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지 3년쯤 되었다. 그녀의 남편은 퇴직 후 삶의 목표가 확실하다. 여행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유를 찾으며 한 달이 넘는 해외여행을 반복하며 살고 있다. 그녀도 가끔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정리하고 그렇게 여행하는 꿈을 꾸기도 한다. 큰딸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내과 의사로 소임을 다하며 살고 있다. 대학병원의 과잉 진료를 거부하고 조합원이 운영하는 자그마한 병원에 근무한다. 환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병원인데 다른 의사들보다 수입도 훨씬 적어 가끔은 싫지만 그녀에겐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다. 둘째 딸은 이번 학기에 박사과정을 마치고 삶의 방향을 잡게 된다. 그녀가 은행 생활을 접게 된 이유가 바로 둘째 딸이 태어나면서 해결되지 않는 육아 문제 때문이었다. 그런 딸은 연구실에서 엄마 나 힘들어를 외치면서도 잘도 이겨냈다. 어린 시절 병원에 가는 일로 그녀를 가장 바쁘게 만들었던 딸이어서 남다른 애정이 있다.
셋째인 그녀의 아들은 석사과정을 끝내고 군 복무 대신 전문 연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연봉 협상도 할 줄 알고 제법 괜찮은 아들이다. 대학을 다닐 때부터 인생 설계를 해놓고 조율하면서 사는 친구다. 그녀의 친구들 중 남편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식들을 공무원 만들려고 애썼다. 그녀는 달랐다. 공무원 남편의 박봉에 아이 3명을 공부시키면서 가장 멋진 투자라고 생각했고 세상에 태어나 가장 잘한 일로 보석같이 반짝이는 아이들로 성장시켰다는 것이다. 휴일인 오늘 아이들이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녀의 남편은 여전히 여행 중이다. 그녀는 오늘도 노래한다. 김광석의 노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아버지를 추억하며 김정자. 유년기 시절 이 시기에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발소를 드나들며 머리는 사내아이처럼 하고 목욕탕은 남탕을 향하고 남아복장을 한 상태였다. 아버지에게 나는 사내아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이 착각을 바로잡는 일이 일어났다. 남탕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 거참 그 여자아이 그만 좀 데려오세요. 다음부턴 안 됩니다. 어찌나 크게 외치던지 이미 남동생이 태어나기도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아마도 이 일로 인해 나를 가짜 사내아이의 모습에서 진짜 여자아이로의 모습으로 바꾸셨을 것이다. 아이고, 너 여자아이였구나. 감쪽같이 속았네. 너 남동생 봤구나.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애쓰시며 설명하셨다. 그리고 그 시절의 착각 때문이었는지 아버지는 유독 나를 예뻐하셨다 한다. 아동기 시절, 초등학교는 친가댁에서 다녔다. 부모님은 두 동생과 인천에서 거주하셨다. 아버지가 친가에 오시는 날은 아버지에게 관심을 독차지하기 위해 어지간히 애썼던 기억이 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고모들을 혼나게 하고 고모들은 울고 아버지는 그렇게 내 편이 되어주셨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언제나 난 기다렸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자 부모님이 계신 인천으로 갔다. 얼마나 좋았던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일어난 일이다. 입학고시가 있었던 때였다. 무난히 입학할 수 있었을 텐데 1차 입학고시에서 탈락을 했다. 그날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본다. 통행금지가 있었던 시절이다. 그날은 유독 아버지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멀리서부터 아버지의 콧노래 소리가 들려온다.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가 있다. 정자야 우지 마라 아버지가 있다. 창문을 내다보니 비틀비틀 거리시며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신다. 커다랗게 들리는 아버지 노래 소리가 창피했다. 노랫소리는 멈추고 아버지는 보이질 않았다. 어머니께서 내려가 보라고 손짓을 하신다. 아버지는 계단에 앉으셔서 흐느끼고 계셨다. 나도 눈물이 났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아. 뭐 어때?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들어가자.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 일이 나에게는 학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심어준 날로 기억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청년기 시절, 중학교 입학과 함께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퇴직을 하셨다. 그리고 서울로 이사를 했다. 서울 집과 인천 학교를 오가는 기차 통학을 어느 정도 해야 했다. 그 당시 서울의 중학교는 뺑뺑이를 돌려 배정을 받았던 시절이었다. 전학을 하려는 학생은
빈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1년여의 기다림 끝에 서울에서의 중학교 생활이 시작됐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아버지께서는 등굣길을 함께 해주셨다. 버스를 타고 걷고 학교길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 시간이 내게는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모든 것이 낯설었던 환경에 대한 안식처였기도 했다. 퇴직 후 아버지의 서울 생활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 단초가 되었다. 가까운 친척의 사업 권유로 퇴직금을 잃고 취직도 잘 안 되고 하시면서 점점 변해가는 아버지 모습이 낯설었다. 고등학교 선택을 앞두고 있었던 어느 날 이모님이 찾아오셨다. 남동생 둘이 중학생이 되고 현재 아버지는 어려운 상태이시니 고등학교는 야간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다. 훗날에서야 알게 됐지만 아버지의 투자처는 이모부님이셨고 점점 어려워지는 우리의 생활이 부담 아닌 부담이었기에 이런저런 조언을 참으로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다. 그 후 난 자의반 타의반 돈도 벌기도 해야 했고 학업도 병행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 낮에는 대기업의 경리과 사원으로 저녁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아버지와의 소통은 거의 없었다. 아버지가 무능하다라는 생각만 했다. 3년을 그렇게 지낸 후 난 대학을 가게 됐다. 입학식이 있었던 날의 기억이다. 아동기 시절 술 취한 아버지의 노랫소리와 울음소리를 통해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학업을 열심히 하겠노라였다. 그래서 열심히 했다. 대학 진학을 하리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예상의 결과로 이어진 대학 입학. 사실 나의 대학 진학은 남동생들에게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기에 오기로 하는 도전 중에 하나였다. 대학 진학보다는 사회생활을 내심 원하고 계시는 어머니와 주변 분들로 인해 내게 입학식 날 아버지의 방문은 나를 너무도 놀라게 했다. 중절모를 쓰시고 코트를 걸치시고 한껏 멋을 내시고 멋진 모습으로 찾아오셨다. 그때 너무도 기쁘고 떨렸고 좋았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정자야. 이 말씀만을 하신 후 곧 자리를 떠나셨다. 그동안 별 말씀은 없으셨지만 아버지는 계속 나를 지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때의 그날의 기쁨을 잊지 못한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어느덧 20여 년이 흘렀다. 아버지께 전할 말 있어요.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화분, 김태연. 겨울을 나며 움츠려 있던 화분의 식물들이 기지개를 켠다. 흙만 가득하던 화분에서 연두빛 새순이 올라오고 제자리 걸음하던 관음 죽이며 야자도 시원하게 새순을 틀어 올린다. 그중 이끼가 끼고 낡은 토분에 유난히 눈길이 간다. 40여 년 전 그 화분 앞에 한 발을 접고 앉으신 채 국화를 어루만지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내 기억 속 그림에서 걸어 나온다. 오랜 세월 영어교사로 교직에 몸담고 계셨던 아버지. 유난히 꽃과 나무를 좋아하셔서 퇴임 후엔 당신이 좋아하시는 바다가 있는 강릉에서 과수원을 하시고 싶어 하셨다. 우리 삼남매 결혼하면 아이들 데리고 방학 때마다 놀러오는 그런 꿈을 간직하신 분이셨다. 우리가 살던 원주 근방 홍천에서 교감으로 재임하시며 가족과 떨어져 계실 때였다. 혼자 지내시다 집에 오시는 주말이면 아버지 손에 늘 꽃나무 묘목과 새로운 화초들이 한아름 들려 있었다. 자가용이 없던 시절 시외버스에 싣고 오시는 번거로움도 즐기시며
집안 화단 가꾸기를 좋아하셨다. 향이 좋은 보랏빛 라일락과 우리가 꽃방망이라 이름 붙인 박태기 나무는 눈과 코를 황홀케 했다. 지금은 흔한 펜지꽃이 그때는 귀했다. 열린 대문 사이로 보이는 노랑 보라 흰빛의 나비 같은 펜지꽃은 지나가는 사람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뿐만 아니라 봄부터 국화잎을 모판에 꽂아 뿌리 내린 다음 화분에 옮겨 심으셨다. 가을이면 모양도 색도 다른 국화꽃을 피운 화분이 마당에 즐비했다. 아주 어릴 때 가족 모두 국화 전시회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의 국화 사랑은 남다른 듯했다. 유난히 그 집에 공을 들이신 건 오랜 교직 생활에서 처음으로 마련하신 집이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사 첫날이 생각난다. 이삿짐을 다 나르고 엄마가 정리를 하시는 동안 아버지는 화단으로 달려나가셨다. 이사간 집 화단은 사루비아로 온통 붉은 빛이었다. 아버지가 구상하신 다양한 꽃과 나무를 심을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터라 아버지와 내가 사루비아를 뽑아냈던 일이 이사가서 처음 한 일이었다. 아버지의 화단은 주말마다 조금씩 모습을 달리하며 아름답게 꾸며져 갔다. 우리들의 의견대로 대문은 초록으로 칠해지고 그 옆에 아버지의 문패가 달렸다. 대문을 들어서며 포도넝쿨 터널을 지나 왼편에 화단 가득했던 꽃과 나무들. 그 화단 앞에 질비하게 늘어선 50여 개의 토분엔 가을을 기다리는 국화가 아버지의 손길 속에 자라나고 있었다. 초록 대문집에서 우리들의 꿈도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그 집에서 국화는 몇 번 꽃을 피우지 못했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되던 해 겨울방학, 아버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고 그 사고로 3년여 후유증을 앓으시다가 내가 대학생이 되던 해 2월 사랑하는 가족과 꽃, 나무를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시 에너빌리에 나오는 천사들의 시샘이 떠올랐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시샘한 것인지. 오랜 시간 슬픔에 젖어 있을 수 없었다. 아버지의 가족에 대한 사랑, 특히 엄마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기에 힘들어하신 엄마에 대한 걱정이 컸다.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 웃음을 되찾을 때쯤 엄마도 서울로 올라오셨다. 그때 짐 정리를 도와드리며 나는 아버지 토분 중 몇 개를 이삿짐에 넣었다. 내가 결혼을 하며 친정에서 그 토분을 가져왔다. 세월이 내려앉아 삭고 깨져 없어졌지만 기퉁이가 떨어진 이끼 낀 토분 하나만이 지금 내 곁에 있다. 지금 내가 사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햇살을 받으며 야생화를 다시 피워내고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한 번도 국화꽃을 피워본 적 없는 그 토분 앞에 아버지가 그러셨듯이 큰딸인 내가 매일 아침 앉아있다. 울타리가 무너진 소중한 나무, 우객 김희관. 1. IMF 파도 속의 여름날 아침. 띵똥띵똥, 꽝꽝꽝.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소리에 현관문을 엽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옵니다. 법원 집달리와 경매인, 경매 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장롱, 소파, 냉장고, 쓸만한 가재도구에 모두 빨간 딱지가 붙여지고 경매가 진행됩니다. 국가부도니 하는 시류에 편성한 부도덕한 거래선들이 고의 부도가 활화산처럼 터집니다. 그로 인한 쓰나미같이 밀려온 부도의 파도에 사업한 지 2년도 안 돼 기반도 잡기 전에 휩쓸리고 맙니다. 고3이던 아들이 공부를 하다 뛰쳐나가려 하기에 아들아 미안하다 나가지 말고 지켜보면 고맙겠구나. 그 모든 기가 막힌 상황을 어린 아들이 슬픈 눈으로 끝까지 지켜봅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힘듦 속에 장성한 아들이 어엿한 굴지의 기업에 다니며 지난 12월 늦가기 38세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집에 오니 승진 축하 화분도 와 있는 그날, 예식에서 사랑하는 눈으로 신부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멋진 아들입니다. 잘 자라준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아 허공을 응시합니다.
이 눈에 고인 물 속에 떠오르는 모습. 아들이 어린 시절 뇌막염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게 됩니다. 고통을 잠시라도 잊으라고 사다준 원격 조종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기뻐하며 복도를 뛰어다니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3살 때이던가 집 앞에서 잠깐 사이에 아이가 없어져 온 동네를 허겁지겁 찾아 헤매다 어두워져도 찾을 수 없어 신고하러 파출소에 갑니다. 거기서 울고 있는 아들을 만나니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지금도 떨려옵니다. 가족은 서로의 VIP이며 자녀는 미래입니다. 더욱 장소인데도 아낌을 주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차가 나와 집에 두고 외출했다 돌아오니 핸들이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차를 유난히 좋아해서 어디를 가나 장난감도 차부터 집어들던 아들입니다. 진짜 차가 생겼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당시 6살이던 아들이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이리저리 운전하듯 하였을 것입니다. 키 없이 핸들을 조작하면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을 모르고 함부로 다루었다고 혼내주던 못난 모습이 투영되어 옵니다. 젊은 시절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와 공과 사를 잘 아는 가장은 집안일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단편적인 사고로 밖으로만 나돌았습니다. 먼저는 법대 재학 시절 모두의 기대 속에 건강을 돌보지 않고 서두릅니다.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만성이 된 이명과 후두통이 힘들게 합니다. 집에 있을 때면 이 괴질을 빌미로 아이들과 제대로 놀아주지도 가족과 함께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더하여 사업의 후유증으로 지원도 못해주고 격려나 칭찬도 인색하였습니다. 그 분위기로 유하게 활달하고 앞서가던 아이가 도전적이기보다는 조심성 많고 수동적이 되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어찌 헤쳐갈까 하는 안타까움이 회한의 바위가 되어 짓누릅니다. 3. 이 땅의 VIP인 가족. 아픔과 안타까움, 미안함이 진하게 어리며 잠시 장면이 멈추었다 이어집니다. 실패한 사업가의 길, 허울만 좋은 지나온 여러 중소기업 CEO의 길, 그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험로를 이겨낸 아브라함과 에이브럼 링컨의 족적을 인지하고 바라봅니다. 그런데도 겨우 다가오는 길만 따라 무기력한 걸음을 옮깁니다. 부끄럽지 않은 학력도 직장에서 앞서 나감도 사회에서 인정받음도 모두 가정의 평강 위에 세워져야 반석 위에 세운 집이요 그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가지를 내고 가족과 이웃과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드는데 말입니다. 이 땅의 VIP인 가족, 그 울타리를 무너뜨린 나, 저 멀리 배는 시온성 정상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의 여정, 정상이 어딘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들어 바라보면 회한의 바위가 가슴으로 떨어져 무너질 것 같아 등에 지고 뚜벅뚜벅 힘겹게 가고 있는 자화상입니다. 이 울타리가 무너진 가정에서도 불평 없이 이겨온 참 선한 아들은 반석 위에 털을 잡고 큰 그늘이 있는 나무로 자라고 있습니다. 고맙고 대견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같은 아들 부부 위에 늘 평강과 지혜가 임하고 후손 모두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진치하는 모습입니다. 두 손 모아 높이 감사하며 안경을 벗고 슬쩍 눈물을 닦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칠순 축하합니다. 식탁 위로 고사리 같은 손을 휘휘 저으며 케이크의 촛불을 잡으려는 사랑스러운 손자를 꼭 안으니 뿌리치려 도리질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허허허 하하하 온 가족이 웃음바다가 됩니다. 40여 년 전 가족 4대가 둘러앉은 돌상에서 이것저것 집어들던 아기 아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옵니다.
제가 이 오디오북을 준비하면서 글을 몇 번 읽었어요. 그러면서 글 쓰는 게 부드러워지고 표현을 좀 더 많이 꽂히고 글이 좀 더 완성도가 높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경상도 말을 써서 서울에서는 좀 이렇게 말하는 데 자신이 없었는데 그냥 이번에 이제 녹음을 하면서 그것도 내 개성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젊은 시절 하지 못한 수많은 도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오디오북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제 목소리로 들려준다면 그 느낌은 2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도전은 당분간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겁니다. 지켜봐 주세요. 요즘 제가 이 책을 쓰고 오디오북을 연습하면서 지인과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얘기를 또 스토리 삼아 또 얘기를 했더니 한 편의 영화를 본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너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보급도 제가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좋았고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저는 제 목소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위축이 좀 됐었습니다. 자신감이 너무 없었지요. 근데 이걸 계기로 연습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여기에서 우연을 찾고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약간의 자신감이 생겨나는 듯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자기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근 10년 동안 제가 고민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CEO한테 제 강점을 어필할 수 있을까? 이게 단순한 강점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 오디오북 자선 쓰기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가다듬을 수 있어서 참 너무나 좋은 수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세윤 선생님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 과정을 듣게 되면서 약간의 흥분이 있었어요. 정말 내 목소리로 어떤 오디오북을 만들 수 있을까? 또 그런 꿈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번 녹음을 하면서 느끼는 게 내 목소리 되게 예쁘구나.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정말 오디오북 하면 오유경 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이쪽으로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자서전 쓰는 것이 제 인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써야 할지 시작은 해야 되겠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차에 우연히 이제 50플러스라고 하는 곳을 알게 됐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세윤 강사님도 만나게 됐고 또 커뮤니티를 같이 하시는 멤버들도 보게 됐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서전은 물론이고 목소리까지 녹음을 하면서 오디오북이라는 거를 참여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에 너무 놀라웠고 기뻤고 또 현실로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뭔가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이렇게 자서전 쓸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내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아직도 들뜨고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드릴 뿐이에요. 네, 저는 처음 호기심에 시작한 강좌였어요. 눈으로 읽는 책이 아닌 귀로 듣는 책이라서 궁금증이 더해졌죠. 수업이 거듭될수록 가닥이 조금씩 잡혀졌고요. 풍부하게 상상을 하며 듣게 되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의 오디오북 매력은 무한한 듯했어요. 오디오북의 신세계를 열어주신 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서전하면 어떤 형식으로 쓰든지 말 그대로 자신의 기록이겠죠. 그런데 이번 기회에 비록 짧은 글이지만 쓰다 보니 의미가 아주 큽니다. 배울 때보다 가르칠 때 배우는 것이 더 많다고 하듯이 내가 알던 자아뿐만 아니라 다른 깊은 자아,
아파서 묻어두고 싶었던 자아까지 찾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모두 아우르는 앞으로의 삶은 보다 가치가 있고 깊이 있는 삶이 될 듯합니다. 고맙습니다.